정당의 어떤 지도적인 개념과 밑으로부터 대중의 자발성, 이 문제는 결국은 정당 내 민주주의 문제로 됩니다.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정당들은 일반 유권자들로 구성된 제도정당, 원내정당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그죠? 보통 뭐 수십만 명의 노동자 당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정당에서는 직업적인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료죠, 관료들. 그래서 엘리트들이 바로 이제 이 대중정당 안에 전문적인 활동가로서 자리 잡고 그 엘리트 중에서도 리더급들이 이제 과두제, 스타죠, 스타원 이렇게 이제 과두가 정당을 지배하는 형태가 됩니다. 로베르트 미엘스의 정당 사회학 근대민주주의 과두적 경영에 관한 연구에서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의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정당의 관료제, 나아가서 과두제죠, 엘리트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선거를 통한 대중정당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식의 네트워크 정당과 유럽식의 이데올로기 정당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의 네트워크 정당은 당이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하는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지만 유럽의 노동자당은 중앙 지도부에 의한, 중앙 집권적인 지도부에 의한 대규모 정당 구조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중앙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유럽의 이념 정당과 미국의 어떤 네트워크 정당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념 정당의 경우는 이념적 지도부, 조직적 지도부가 있으면서 관료화와 과도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엘스의 판단에 따른다면 이러한 과두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이 대중들을 지배하고 대중으로부터 독립되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중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중들이 이 정치 지도자를 따라가는 추수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두제조 엘리트를 견제할 수 있는 대중들의 밑으로부터의 대중적인 민주주의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중들은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파퓰리즘이죠. 독일에서는 히틀러와 같은 이러한 구구 정당이 아니더라도 좌익 정당에서도 지도자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권위적인 조직이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의 대중들은 지도자를 추수할 뿐 자기가 자발적인 주체로서 나서는 것을 꺼려하거나 관심이 없게 되면서 결국은 이 정당 안에서 대중과 지도자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 통제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당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보수화되죠.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을 수십 년간 한다든지 당의 당직을 수십 년간 한다든지 관료도 수십 년 동안 관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이 경직적인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정당이론은 대중의 자발성과 이러한 지도의 변증법적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유럽의 이러한 노동자당, 이념 정당이 중앙 집권적 구조로 인해서 관료화와 과도화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일반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과 일반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또 길거리에서 정치 투쟁을 통해서 일반 당원들이 정치의 주체로 또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민주주의죠. 특히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정치 활동이 거리보다는 언론이 있죠. 언론, 텔레비전, 뉴스 통해서 대중 지도자, 정치 지도자의 행동이 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활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대중적인 정치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의 정치 활동으로 정당이 이끌어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러한 과두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관련되어 있는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1848년 국제노동자협회 독일 3인당에 이르러서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적인 토론,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대의기구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정당은 마르크스가 반대했던 무정부주의자죠. 무정부주의자, 엘리트주의, 이 블랑키, 바쿠닌 이런 게 이제 무정부주의자, 엘리트 주자의 봉기인데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중정당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청년 시절에 한 공산주의자 동맹도 대의기구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동맹이죠. 일반 회원들이 지도자를 소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지배계급의 탄압이 심할 경우에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로 소환제도라든지 대표제도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국제 노동자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엥겔스는 1890년에 독일 3인당이 수십만 명의 당원이 있는 거대 정당이라 하더라도 당내 토론이 완전히 보장돼야 되고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정당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권력이죠. 대중들이 이 자발적으로 나아가고 어떤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죠. 대중의 역동성,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정치 투쟁, 정치의 주체로 나아가는 것, 직접적 민주주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소환제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총회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의기구를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가 대원대회보다 더 앞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직적인 대의기구, 엘리트 정치를 견제하자는 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의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 개념은 사실은 루소의 인민주권이죠.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루소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레닌도 기본적으로 공개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의기구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짜리의 포갑정치 아래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갑 시기에는 수천 명의 당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을 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인정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대의기구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인정했다는 거죠. 반면에 스탈린 시대에 있어서는 당대회라든지, 그죠? 당대회라든지 중앙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대의기구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대의기구 총회가 열리지 않고 당의 정치국이라든지 정치국 중에서도 상무위원회죠. 이렇게 소수에서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당의 구조는 마르크스나 렌이 생각했던 그러한 당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당 조직의 민주주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그죠? 어떤 당의 민주주의라는 건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반영을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또한 당내 민주주의죠. 그다음에 이 당과 계급, 당, 당은 노동자 계급의 일부죠. 노동자 계급의 일부고 더 많은 대중이 노동조합 같은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대중 조직들이 당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러한 민주주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중조직이죠. 유엔 민주주의.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가 바로 이제 그 민주 집중제라는 거죠. 그 토론은 민주적으로, 결정도 민주적으로, 집행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닌은 러시아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 탄압의 시기에 당내에서 형식적인 선거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선거 자체, 민주주의라든지 대의제를 부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혁명의 기운이 확장되고 짜르의 탄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1905년에 제3차 당대회에서 내니는 이러한 정치적 자유 아래서는 전적으로 또 선거의 원칙에 의해서 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갈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다시 이제 저기 탄압하는 혁명의 태조에는 불가피하게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 민주주의 선거라든지 대의원 대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부 정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레닌은 사회민주당 내의 민주주의를 보장했습니다. 소수 반대파, 그죠? 소수 반대파 반대 입장을 보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갈수록 특히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 반대파 이론이죠. 반대파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1917년과 18년 레닌 시기에 당 기간지에서는 다양한 입장, 지도부의 입장이 아닌 반대파나 소수의 입장들이 예, 보장이 됐고 그러한 입장들이 인쇄에 의해서 당원들한테 배부됐고 당 중앙위원회도 소수파가 선출되었습니다. 프라우다죠. 기간제에도 역시 소수파의 입장들이 되면서 토론이 가능했고 그렇지만 10차 당대회 이후에 소수그룹 활동은 종파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스탈린 시대에 있어서 아, 중앙 당 중앙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금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게 지도자의 강압적인 시대로 문제도 있지만 관료죠. 관료 중간계층의 관료의 폐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초창기 볼셰비키 초창기에는 유럽과 달리 어, 당의 초창기에는 이 탄압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많지도 않고 관리도 많지도 않고 그죠? 이런 합법적인 제도적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관료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사회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집권당이 된 이후에는 관료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유럽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유럽보다 집권당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닌이 11차 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 관료제의 폐해를 우려하면서 저 거대한 관료기구를 생각하면 우리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 괴물을 지배하고 있다고, 즉 관료를 지배하고 있다. 진정으로 말수 의심스럽다. 솔직히 공산주의자들이 관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의 관료화를 정당화하는 상황 논리로 저 엘리트죠. 관료들은 짜리의 포갑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죠. 반혁명 세력에 대한 진압, 그죠? 이러한 것들, 그 제국주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료의 효율성, 엘리트의 효율성을 주장을 하면서 스탈린 시대에 심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스탈린은 레닌의 그 사후에 자신의 관료주의적인 당 이론을 레닌으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레닌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레닌이 아까 말한 대로 전위정당과 대중정당 그리고 민주주의와 일시적인 비상상태에서 민주주의의 정치 이렇게 다양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레닌의 전위정당 그리고 레닌이 민주주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비상 시기에 이러한 이론들 레닌의 이론들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이죠. 자신의 관료자와 엘리트 정당론에 유리한 부분만 가져와서
자신의 이러한 이론들이 관료적이고 엘리트적인 이러한 전위정당 이론들이 레닌으로부터 계승되었다. 이렇게 그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레닌의 시기에 있어서는 그 정세에 따라서 대중정당과 전위정당의 배합, 대중법적인 결합이라는 게 했었던 거고요. 스탈린은 1905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당이라는 문건에서 대중들의 후진성, 그 노동자 대중의 지도자 그룹이죠. 그래서의 당의 지도성, 엄격한 당원의 자격 등 레닌의 주장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당관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직적인 고착적인 모델을 내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적 당관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독재죠. 1인 체제의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프레아타의 전체는 대중들의 궁핍과 후진성 때문에 바람직한 계급의식으로 향상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레타를 사회주의적으로 계명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어야 되고 당이 바로 이러한 프레타의 지도자 그룹이고 여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우리 당은 모든 측면에서 검열받은 자에게만 열려진 노세이다. 당은 중앙적인 조직이 돼야 되고 단일한 계획에 의해서 지도돼야 되고 우리 당의 강령 전술 조직 차원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당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을 적용하여 실천해야 된다. 과도하게 레닌의 대중적인 부분과 전위적인 부분의 결합 중에서 특히 전위적인 부분만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가져오게 됩니다. 스탈린은 자신이 정권을 장악한 1924년 레닌주의 기초라는 문건을 통해서 레닌의 충실한 후계자로 설명하면서 레닌의 사상을 자신의 어떤 이런 중앙 집권적인 그죠? 엘리트적인 이러한 당의 이론으로 모델로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론이 레닌주의의 계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은 노동계급의 조직적인 선진전 분견들에서 노동계급의 최고 형태이고 프롤레타 독재 기구이고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당은 균열을 허용할 수 없으며 분파를 추방했듯 소수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은 분파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통일체고 철칙의 규율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의 행동은 완전히 통일이고 반대파, 소수파, 분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이 레닌 시대부터 있었던 거고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이 레닌을 계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파주의와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는 거죠. 소수파를. 또한 이러한 소수파를 부르주아, 개인주의자, 부르주아적 경향으로 낙인을 찍고 기회주의자, 분파주의, 분열주의, 비주류주의, 기회주의 이렇게 낙인을 찍고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추방하는 것이 바로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전제 조건 이렇게 당의 집중성, 그죠? 중앙성 그거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트로츠키는 이러한 스탈린의 극단적인 엘리트 정당이죠. 비판 세력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당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레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화된 대해서 어, 비판을 하면서 나중에는 레닌은 당의 집중성과 대중의 어떤 자발성 이것들을 결합을 중시했는데 스탈린은 레닌의 주장 중에서 전위정당 부분이죠. 당의 집중성을 과도하게 해석한 반면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이러한 관료주의 정당에 저항하죠. 비판하면서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중앙적인 부분을 일부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트로츠키는 1904년에 당 조직이
당을 대신하고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신하고 결국은 독재자가 중앙위원회를 대신하는 것. 이라면서 내년에 중앙집권적인 당 조직을 비판. 이건 대리주의입니다. 노동계급은 당에 의해서 대립되고 당은 당대회에서 대리되고 당대회는 중앙위원회로 대리되고 중앙위원회는 정치위원회로 대리되고 정치위원회는 상무국에서 대리되고 상무국은 제1비서거죠. 스탈린과 제1비서에게 대리된다.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1비서가 정치국이라든가 중앙위라든가 당대회를 열지 않고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통치할 수가 됩니다. 이게 1인 통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닌의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당 조직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로츠키는 집중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트로츠키하고 스탈린은 각각의 양편향을 가지고 있다. 레닌의 경우에는 레닌의 경우에는 당의 행사에 있어서 혹은 당 대회에 있어서 소수파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원들 행사 안에서 소수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결정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하고 왜냐하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당의 결정이 잘못됐거나 혹은 당이 결정한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을 때 그걸 수정해야 되는데 당의 결정을 수정을 하려면 당의 결정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의 결정을 비판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당의 결정이 잘못됐거나 그럼 당의 결정의 전제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때도 신속하게 당론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당론의 결정은 중앙에 의해서만, 그 지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대중들과 소수파도 언제든지 다수의 당의 결정을 비판함으로써 당의 결정이 수정될 수 있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으로서 당에 대한 당론에 대한 비판, 다수파에 대한 비판을 레닌은 허용했는데 스탈린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